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수대학교 미래캠퍼스의 김재권 교수입니다. 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이 되고 이렇게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비해서 지금 이런 시대적인 어떤 큰 변화에 따라서 이제 학생들 관점에서의 느껴지는 변화가 무엇일까? 누가 묻는다면은 저는 이제 기존의 컴퓨터 공학에서는 비교적 수학이 좀 덜 사용되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야들 또 이제 필요한 그런 것들이 수학이 좀 덜 필요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이니 또 빅데이터니 이런 분야들이 어, 중요하게 이제 중요한 분야로 이제 부상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 분야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하는 전통적인 컴퓨터 공학의 중요한 부분도 이렇게 알아야 되면서 동시에 수학적인 그런 기술들이 수학의 능력이 많이 요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상황에서 우리 이제 컴퓨터 공학의 구체적인 전공을 이제 공부하기에 좀 앞서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 수학이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수학이 불완전하다는 것이 이제 20세기의 초반에 알려지게 되는 건데요. 그거와 이제 튜링 기계와의 이제 흥미로운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렇게 알아보는 거는 뭐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하에 이렇게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총 세 번의 강의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가 이제 수학 정리의 견고함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는 강의고, 두 번째는 그 수학 체계가 사실은 불완전하다는 게 밝혀진 거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뭐 거달기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엔지니어들 또는 컴퓨터 사이언티스트 관점에서의 어떤 소양으로 알고 있을 정도, 그 정도로 이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튜링 기계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간단한 결론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1강이고요. 제목이 지금 보시듯이 Mathematical Theorems입니다. 그 theorem은 제가 한자를 이렇게 써봤는데요. 정리라는 거죠. 정에서 이거는 뭐 결정되어 있다 이런 뜻이고 이는 뭐 이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는 정해진 이치다. 이 정해졌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각삼각형에 대해서는 뭐 어떤 크기의 직각삼각형이든 간에 우리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게 이제 이 직각삼각형이라면 무조건 만족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정해져 있는 이치라고 말을 해도 이게 과언이 아니겠죠. 모든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전부 성립하는 어떤 특성을 말해주기 때문에 의미 있는 언급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론적으로도. 네. 오늘의 학습 목표는 그 mathematical proof의 의미,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뭐 기하학적이고 대수적인 그 증명들을 해왔죠. 근데 그 증명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제 증명을 해보고요.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인데 그거를 또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원의 넓이와 둘레의 길이도 다 알고 계시죠? 그 공식을. 그 공식을 유도하겠습니다. 또 파이 값이 뭐 3.141592 하면서 이렇게 쭉 그 무한히 전개가 되죠. 그 파이 값을 또 유도하겠습니다. 또 몬티홀 문제는 여러분 왠지 그 고등학교 수학책에도 그 소개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몬티올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해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n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그 수학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 간단한 두 문장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 앞에 거는 이제 우리 은하 밀키웨이를 이렇게 부르기도 한인데요. 그 밀키웨이가 이제 우리가 소속된 은하입니다. 은하는 보통 수천억 개의 별들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근데 우리 그 태양이라는 그 별이 속해 있는 은하, 그게 이제 우리 은하가 되겠습니다. 우리 은하가 있는데 은하가 이제 우리 은하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수천억 개의 은하가 있는 걸로 천문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 외에도 다른 은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은하가 있겠죠. 우리 은하로부터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 갤럭시, 그 은하가 영어로 갤럭시입니다. 그 안드로메다 은하 사이의 거리는 상상을 뛰어넘으며 빛의 속도로 가더라도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밑에 거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 은하와 우리 은하로부터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 갤럭시 사이의 거리는 약 200만 광년이다. 광년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빛이 1년 동안 가는 그 거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갈 때 200만 년이 걸리므로 그런 뜻입니다. 근데 빛의 속도는 시속으로 한 10억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대략적인 계산인데요. 어, 보이조호의 속도로 갈 때에는 200억 년이 소요된다. 보이조호가 이제 평균적으로 시속으로 10만 킬로미터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빛의 속도에 비해서 이제 훨씬 느린 거죠. 이거를 보시면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 숫자로 뭔가 주장을 한다거나 표현이 됐을 때에는 그 문장의 신뢰도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보다 밑에 거가 굉장히 더 뭔가 분명한 그런 인상을 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숫자들이 이렇게 그 개입이 되니까 빛의 속도가 얼마인지 알기 때문에 이 광년의 그 거리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 나누기를 하면은 200만 년이라는 그 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죠. 그리고 빛의 속도에 비해서 보이조의 속도가 이만큼 낮기 때문에 200억 년이 소요된다는 것도 그 나누기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제 숫자로 돼 있을 때 사칙 연산을 우리가 하고 얼마만큼 소요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숫자가 주는 그 신뢰감,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주어졌을 때 사칙 연산을 통해서 나오는 그 결과물도 여전히 굉장히 신뢰할 만한 결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런 숫자가 가지고 있는 신뢰감을 그 상속받듯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개념이 수학의 정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방금 이제 금방 알아볼 그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거를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자, 피타고라스 정리. 이제 그런 정리의 의미를 좀 그 생각하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직각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이고 밑변의 길이가 여기인데요. 그 길이가 x이고 높이 이쪽 변의 길이 그게 y이고 빗변의 길이가 z일 때 이렇게 관계가 된다는 것이 피타고라스 정리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증명 방법도 뭐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증명 방법을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 직각삼각형을 눕혀서 위쪽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직각이
이제 여기로 오도록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여기의 길이가 이제 x가 되는 거고요. 또 여기에 아이고 자, x고 여기 길이가 이제 y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직각삼각형을 이쪽에도 갖다 놓고 또 이쪽에도 갖다 놓고 이렇게 직각이 되겠죠.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지금 보고 계신 요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 큰 사각형 그 한 변의 길이가 x 더하기 y인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알다시피 x 더하기 y 그거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그 큰 정사각형의 넓이는 중간에 있는 한 변이 z인 요 정사각형 있죠. 요거의 넓이에다가 직각삼각형의 넓이 4개를 더해주면은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그 한 변이 z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z제곱이겠고요. 2분의 1 xy를 하면은 하나의 직각삼각형의 넓이인데 걔가 4개 있으니까 4를 곱했죠. 그래서 약분하고 약분하면은 이렇게 이제 되겠고요. 그런데 요거를 전개하면은 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양변에서 2xy를 소거하면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소거하는 거죠. 그러면은 피타고라스 정리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기하학적인 기본적인 넓이의 관계를 사용해서 이렇게 증명을 해드린 거고요. 이 외에도 뭐 증명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증명된 결과가 굉장히 신뢰감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증명이라는 것은 그 정해진 이치를 이제 발견해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예외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직각삼각형은 몇 개는 예외가 되고 뭐 그러지를 않고 모든 직각삼각형은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죠. 관계를. 너무 당연한 말씀을 드리니까 의아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수학적인 증명의 어떤 엄밀함 그리고 예외가 없이 성립하는 그 일반성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그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고 무리수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유리수라는 것은 알다시피 그 두 정수의 비율로 표현할 수 있으면 그게 유리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아마 이것도 그 익숙하게 어디 증명을 많이 보셨을 거라 추측을 합니다. 먼저 그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걸 결과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증명한다는 관점에서 유리수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m과 n은 서로 이제 공통 약수가 없는 두 정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공통 약수가 있으면 이미 약분을 했다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은 뭐 2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m제곱을 양변에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곱하고 나서 보니까 어떤 수의 제곱을 했더니 2가 곱해졌다는 건 짝수죠. 근데 어떤 수의 제곱을 했는데 짝수라는 것은 본래 그 수가 짝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n이 짝수이기 때문에 정수 p의 2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n은 2p. 그래서 n은 2p라는 요 관계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4p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양변의 2를 약분하면 m 제곱이 2p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m은 제곱을 했더니 짝수가 된다. 그러니까 m도 짝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m이 2q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q는 또 다른 정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과 n이 둘 다가 짝수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정했을 때 루트 2는 공통의 그 약수가 없는 그런 정수의 비율이라고 이제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 가정의 위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잘못된 가정으로 우리가 결론 내릴 수가 있고, 그래서 루트 2는 두 정수의 비율로 표현할 수 없는 무리수라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이러한 증명을 이제 대수를 이용해서 증명했다. 그래서 대수적 증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또 이게 기하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쭉 미리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요. 두 유리수라면요, 코멘수러블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두 길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3분의 2하고 5분의 4라는 두 길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정한 간격의 눈금을 갖고 있는 자를 이용해서 두 길이를 다 잴 수 있을 때 우리는 코멘수러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근데 이제 두 수가 유리수라면은 당연히 코멘수러블 합니다. 왜냐하면 통분을 해주게 되면 3분의 2는 15분의 10, 그리고 5분의 4는 15분의 2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칸이 15분의 1이라는 눈금을 갖고 있는 이 자를 생각할 때 15분의 10은 10번째 칸에 해당할 것이고 15분의 12는 12번째 칸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한 개의 자로 두 개의 길이를 눈금에 딱 맞게 이렇게 잴 수 있다는 의미가 코멘수러블이기 때문에 두 유리수가 주어졌다면은 그 두 유리수는 코멘수러블 하는 것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지금 보고 계신 요 직각삼각형이요. 직각삼각형 ABC 이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AB와 AC는 이제 길이가 1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두 길이가. 그럼 그렇다면 빗변의 길이가 이제 루트 2가 되니까 이제 1과 루트 2가 코멘수럽을 하냐? 이 질문이 루트 2가 유리수이냐? 그 질문과 같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과 루트 2가 코멘수럽을 하다면 루트 2가 유리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코멘수럽을 하지 않다면 그러면 이제 유리수가 아니겠죠. 이 점을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일단 사실 루트 2가 1과 코멘수럽을 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증명한다는 의미에서 일단 AC는 길이가 1이죠. 그리고 BC는 루트 2인데 이 두 개의 길이가 코멘수럽을 하다고 한번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 가정을 AC와 CD가 같도록,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길이가 같도록 하는 요 D 지점을 찍습니다. 그렇다면 AC가 그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는 그 자 있죠? 그 자는 AC와 CB 이거를 다 두 개가 이제 눈금에 이제 몇 번째 눈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눈금에 딱 맞게 길이가 측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AC와 CD가 길이가 같다면 결국에는 여기 C에서 B까지가 눈금의 정수배로 우리가 측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CD의 길이가 AC의 길이와 같고 AC의 길이는 또 그 눈금의 정수배이니까요. CD가 눈금의 정수배이겠고요. 그래서 결국 CD의 길이를 제외한 DB의 길이 있죠. DB의 길이도 눈금의 정수배가 되어야만 하겠죠. 그래서 DB가 코멘수러블하다. 이 DB가 코멘수러블이라는 그 말은 AC와 그다음에 BC, AC와 BC 그리고 DB 얘네들이 전부 이제 코멘수러블하다 이런 의미로 DB가 코멘수러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삼각형 EAC와 EDC를 생각하면요. EAC와 EDC가 합동입니다. 그러니까 AE의 길이와 DE의 길이가 같아지게 되죠. 합동이 되는 거는 요 중간에 있는 요 선이 이제 같은 선이 되는 거고요. 얘기했듯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도록 D 지점을 선정했기 때문에 요 변의 길이도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직각이죠. 여기도 직각이고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제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합동인 거죠. 그리고 ABC와 큰 삼각형 ABC하고 EBD 이제 여기 잘라낸 여기 EBD 여기죠. 요 삼각형을 생각하면은 닮은 꼴입니다. 왜냐하면 각 B가 이제 동일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직각인데 여기도 이제 ABC에서도 직각이기 때문에 둘 다 직각삼각형이죠. 그렇다면 나머지 각도도 이제 그 동일한 각도겠죠. 삼각형의 세 개의 안쪽 각도를 다 더하면 180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세 각이 동일하고 그래서 닮은 꼴이 됩니다. 닮은 꼴이 됐는데 ABC라는 게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러니까 EBD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고요. 결국에 요거의 길이와 요 길이, 지금 요 길이는요, DB를 말합니다. DB의 길이가 같아지게 되겠습니다. 이때에 또 F라는 점을 잡는데요. 이 F라는 점은 어떻게 잡냐면 DE와 EF가 같도록 하는 지점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세 개짜리로 이렇게 같은 거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도록 F 지점을 잡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요. FB가 있죠. 그 FB, FB가 결국 코맨수럽을 해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더 말씀드리면 아까 DB가 코맨수럽을 하다 그랬죠. 그런데 이 ED 요 길이가 이제 코맨수럽을 하고요. 또 EF로 잡은 요것도 이제 코맨수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도 이제 코맨수럽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 그 A, B 요 선분에서 A, E를 제외하고 또 E, F를 제외한 둘 다가 이제 코맨수러블이니까 걔네들을 제외한 나머지 F, B도 코맨수러블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이제 또다시 그 GF하고 GH가 길이가 같아지도록 H 지점을 잡아주게 되면요. 또 이제 똑같은 그 과정을 계속 되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직각삼각형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 요 HB가 코맨수럽을 해지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그 제일 먼저 D 지점을 잡고 여기가 이제 코맨수럽을 하게 됐다고 말할 때 보면은 빗변의 길이에서 직각 그 이등변 직각삼각형이죠. 그 다른 빗변 말고 다른 거의 길이를 제외한 그 나머지 길이가 눈금의 정수배라는 것을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 절차를 계속 반복을 해주게 되면은 한 눈금의 길이보다도 더 작은 길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계속 그 잘라내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 눈금보다 더 작으면서 눈금의 정수배가 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트라딕션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거는 그 컨트라딕션이 발생했다는 거는 1과 루트 2가 코맨수럽을 하다는 이 가정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모순 이 가정이 모순을 초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가정이 잘못됐다, 코맨수럽을 하지 않다. 그 말은 이른 유리수이기 때문에 그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2가 이렇게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한 거고요. 다소 좀 복잡한 절차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기하학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더라도 루트 2는 무리수라는 것이 증명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대수적으로 증명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이제 증명한다는 길이 꼭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다양한 그 접근 방법으로 그 어떤 저기 수학적인 주장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수학은 일관되는 것 같죠, 그죠? 그 일관되지 않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 그 루트 2가 이제 무리수라는 개념을 이렇게 그림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 x축에 뭐 이렇게 정수들, 뭐 여기 2를 빼고 지금 썼습니다만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y축에도 정수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 한 점이다는 것은 그 좌표가 얘는 3,2가 되겠죠. 3,2는 y는 루트 2 x의 요 방정식을 직선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 직선 위에 있는 지점이 아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쭉 그어놓고 나니까 그 xy 좌표가 정수인 그 모든 지점을 이 직선은 다 피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얘가 이제 좀 가까이 있는 것 같아서 확대를 해보면요. 여기 이제 확대한 그림입니다. 이게 이렇게 확대가 됐고요. 이렇게 비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들은 무한히 많겠죠. 네, Y는 루트 2X라는 그 직선은 그 모든 무한한 지점을 하나도 거치지 않고 비껴간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원의 면적하고 원의 둘레의 길이를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 r 제곱 2 파이 r 이렇게 자 이제 외우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원이 있고요. 원의 반지름은 r입니다. 그때 이제 이미 정답은 파이 r 제곱으로 알고 계시죠? 네, 이거를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삼각형 OAB를 보면요. OAB, 그죠? OAB는 2분의 1의 밑변이 r이고 높이는 r 사인 세타가 됩니다. 여기가 이제 요게 높이가 되는 거고요. r 사인 세타죠. 그게 삼각형 OAB고요. 요 부채꼴 OAB 있죠. 삼각형보다 이제 요만큼 더 넓은 거죠. 더 넓은 부채꼴 OAB를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그거는 아직 그 반지름이 r인 원의 면적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이제 AR이라고 쓴다면 그렇다면 이 카파분의 세타를 곱하면 그게 부채꼴의 면적이 됩니다. 여기서 카파가 근데 뭐냐면 카파가 반지름이 1인 원의 면적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그거를 180도라고 각도상에서 180도라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180도가 돼야 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호도법이라고 여러분 배우셨을 건데 원의 이제 반지름이 1인 원의 면적이 에, 그게 이제 180도를 표현한다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게 이렇게 되는 것은 약속.
무슨 저기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뭐 증명된 결과가 아닌 겁니다. 여기서 약속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원의 그 반지름이 1인 원의 면적을 이제 어떤 상수로 표현한 거죠. 카파. 아직 이제 카파가 아직은 뭔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 원의 면적 자체를 증명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1인 원의 면적은 이제 모른다고 보는 게 합당하겠죠. 그나저나 근데 카파를 180도라고 놓게 되면은 이 카파는 요거는 360도가 되는 거고요. 그거에 이제 세타가 여기 각도이기 때문에 부채꼴의 넓이는 세타가 만약에 360도라면 이 카파라면은 부채꼴이 전체 이제 원의 면적이 되겠죠. 360도의 그 각도에 비례해서 그 부채꼴의 면적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여러분 이해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OAB, OAC군요. OAC, 여기 더 큰 직각삼각형이죠. 그 높이가 이제 R 텐전트 세타로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요. 그 면적은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제 부채꼴의 면적은 큰 직각삼각형보다는 면적이 작고 OAB보다는 면적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를 알 수 있고요. 이 관계에다가 여기서 구한 그 면적을 대입하면은 그러면 이 관계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의 r 제곱 사인 세타는 안쪽에 그 작은 OAB 삼각형의 넓이고 요거가 부채꼴의 넓이가 되는 거고요. 요거가 바깥쪽의 큰 삼각형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유도한 요 관계 있죠. 요 관계는 모든 반지름 R과 모든 각도 세타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거죠. 물론 지금 세타는 90도보다는 작다고 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2분의 파이인데 아직 90도라는 개념, 아니, 파이라는 거를 모른다고 생각해야 되니까 90도라고 쓸까요? 90도보다는 작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모든 R과 세타에 대해서 이 관계가 이제 성립하는 거죠. 물론 세타가 90도보다 작을 때, 자, 그럴 때 양변에 카파를 곱하고 그리고 2를 이렇게 약분을 하면 되겠군요. 카파를 곱하고 2를 약분했더니 이런 관계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의 면적이 왼쪽보다는 크고 오른쪽보다는 작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고요. 모든 R과 세타에 대해서 다 성립하기 때문에 R에다가 2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A 1은 우리가 이제 카파라고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이제 보니 요게 이제 카파가 되겠죠. 그 R 대신에 1이 들어가면 그래서 그 카파를 카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가 약분이 되고 R이 1이기 때문에 요 관계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역수를 취했을 때는 그 순서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요 관계가 이제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역수를 취한 게 아니고 요걸로 다 나누었군요. 90도보다 작은 경우는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양수이기 때문에 나눠도 그 방향이 바뀌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또 코사인을 다시 자, 여기에서 이렇게 올 때 여기에서 역수를 취했습니다.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리미트를 취했는데요. 리미트를 왜 취할 수 있는가? 이거를 이제 질문하신 분이 이제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세타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는 거기 때문에 리미트 세타를 0으로 가더라도 성립합니다. 이 부등식이. 그러니까 0은 아니죠. 0은 아닌데 이제 굉장히 작은 그 값, 0에 가까운 값이 되더라도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다 리미트를 취해도 그 부등식은 여전히 성립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사인 세타의 그 리미트 값은 0이 될 때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의 리미트 값이 1과 같거나 크고 또 1과 같거나 작다는 거기 때문에 그 리미트 값이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1로 간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때에 여기를 다시 살려봅시다. 이때에 여기 양변에 리미트를 취해 보겠습니다. 그 세타에 대해서 리미트를 취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AR은 뭐 그대로 오겠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리미트를 취했더니 이거는 KR 제곱은 세타랑 관계없으니까 그대로 살아남는 거고요.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요. 그래서 세타가 0으로 가는 리미트를 취해주게 되면은 각각에 대해서 리미트를 취했을 때 그 값을 이제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1로 간다는 것을 코사인 세타가 이제 그 세타가 0으로 갈 때 1값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요것도 1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증명을 했죠. 그래서 결국 그 리미트 값은 KR 제곱이 되겠습니다. 카파 R 제곱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카파 R 제곱을 요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 되고요. 요 값은 리미트가 1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카파 R 제곱이 역시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R인 원의 면적은 카파 R 제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한 겁니다. 물론 아직 그 반지름이 1인 그 원의 면적이 파이 3.1415V 그 값을 구한 건 아니에요. 근데 반지름이 그 1인 원의 면적이 카파라면 반지름이 R인 원의 면적은 카파 R 제곱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원의 면적, 원의 둘레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원의 둘레는 지금 보시면 바깥쪽에 원이 그려져 있고 그 안쪽에 보면은 정육각형이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정육각형에서 여기서의 이 카파는 요 카파가 이게 180도를 나타내기로 이제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카파를 n등분한 거를 세타 n이라고 놓으면요. 그러니까 180도를 6등분하면은 그게 정육각형에서의 요 각도가 되겠습니다. 360도를 6등분한 건 아니고요. 180도를 6등분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말이죠. 정육각형에서 보시면은 요 길이가 이제 반지름 R이기 때문에 요 길이는 R 사인 세타 6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B의 길이를 구하면 그게 ER 사인 세타 6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6개의 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6R sin 세타 6 이게 정육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타 6는 요게 이제 정육각형이었고요. 이제 육각형이 아니라 12각형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 지점을 지나겠죠. 또 여기 지점을 지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여기도 몇 가지만 그려보면요. 이런 식으로 되니까 정육각형에 비해서 정십이각형은 원의 둘레랑 더 비슷해지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십이각형 또 이제 그 각의 개수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원의 면적에 아니 원의 길이에 둘레의 길이에 점점 이제 근접해 가게 된다는 거죠. 그 점을 이용해서 원의 둘레의 길이를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각형이 그렇고요. 똑같이 그 유도를 하면 정円각형에 대해서 둘레의 길이가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둘레의 길이가 이렇게 표현되는데 지금 보고 있는 요 관계는 그 세타 n은 n각형의 정n각형의 요 각도를 나타내는 거죠. 네. 그 n각형 할 때 그 n이 얼마든 간에 관계없이 둘레의 길이는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건데 그 n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원의 면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의 둘레의 길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를 취해주면은 여기 있는 요거가 저 보고 계신 이거가 n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되는데 그게 원의 둘레의 길이가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역시나 이게 하고 나면은 요거를 보시면은 그 어, 뭐 n이 붙어 있긴 합니다만은 그 값이 이제 0으로 갈 때에 이 값이 1로 수렴해 간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앞에서 이제 증명을 했죠. 그래서 원의 둘레의 길이가 2 카파 r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인 겁니다. 여기서도 역시 반지름이 1인 원의 면적이 카파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그 원의 둘레의 길이는 반지름이 r인 원의 둘레의 길이는 2 카파 r이다 이런 거고요. 카파를 아직 구한 건 아닙니다. 이제 카파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 앞에서 이제 임의의 세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거를 구했었냐면 요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었거든요. 요 점을 이용하겠습니다.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1보다는 같거나 작고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는 1과 같거나 크다. 이 점을 이용한 건데요. 그 세타가 여기 있는 요 세타에도 전혀 문제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요 점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 세타 대신에 앞에서 우리가 가정했던 세타 n을 집어넣는 겁니다. 세타 n은 요거죠. n분의 카파. 세타 대신에 n분의 카파를 집어넣은 게 요 관계인 거고요. 양변의 카파를 곱했군요. 카파를 곱해서 얘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물론 강조하고 싶은 게 모든 n에 대해서 얘가 이제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카파가 중간에 있는 카파는 n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에, 왼쪽과 오른쪽에만 n이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이 12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이렇게 n이 180도를 12등분한 거로군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3.1058이 되거든요. 근데 카파는 걔보다는 크고 그리고 텐전트 값의 12배가 되면 3.2153이니까요. 이거보다는 작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점 왼쪽에 이 3이라는 숫자가 공통이죠. 그래서 3.10 얼마보다는 크고 3.21 얼마보다는 작다는 거니까 이 카파 값의 이 값이 이 3은 이제 확정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일 때를 계산을 해보면요. 3.1410 그리고 3.1426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거와 큰 숫자가 이러하기 때문에 3.14는 공통이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1200일 때를 해보면요. 3.14, 15, 땡땡땡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n을 점점 키워가면서 카파 값을 구할 수 있고, 이 카파 값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반지름이 1인 원의 면적을 나타내는 파이 값, 그 값과 이제 동일한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r인 원의 면적과 둘레의 길이, 그리고 그 파이 값을 이제 유도하는 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을 해본 거고요. 또 이런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 그 고대에 말이죠. 그 제논의 역설이다. 그래서 제노스 파이로닥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어떤 패러닥스냐면 이런 겁니다. 어, 내가 지금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2m 떨어진 지점에 어떤 그 물건이 있다면 나는 그 물건을 가서 이제 집으면 되죠. 그 경험적으로 나는 그 물건에 손을 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볼 때 그 물건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그 물건에 손을 대기 위해서는 맨 먼저 그 물건까지의 거리가 2m라고 이제 2m, 현재는 0m 지점에 있는 거고요. 2m까지 가기 위해서는 맨 먼저 1m를 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남은 거리를 다 가면 되니까 또 나머지의 절반, 2m의 절반, 0.5m를 더 추가로 가게 되면 이 위치에 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또 절반을 가게 되면 요만큼 가겠죠? 그리고 나머지의 또 절반을 가면 요만큼 가겠습니다. 또 절반을 가고 또 절반을 가고, 그 모든 무한한 지점을 통과해야 2m의 그 지점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고대에서 어, 제논이란 사람이 말한 이 역설인 거고요. 이 역설의 개념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역설이 뭐 말도 안 되는 어떤 넌센스를 역설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러지 않고요. 실제로 그 이렇게 할 때는 이렇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다는 겁니다. 그두 개가 전혀 논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제논의 패러닥스로 생각했던 게 지금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2m 앞에 있는 거를 짚는 거는 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처럼 곰곰이 생각할 때 그거를 짚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패러닥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패러닥스가 아닙니다. 그 아닌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건데요. 그 어떤 등비 수열이죠. 첫째 항이 A이고 그 공비가 R인 요 등비 수열이죠. 그럼 1 빼기 R분의 A라는 건데요. 이 무한히 많은 수를 더했는데 그 결과가 유한하지 않습니까? 이 무한히 많은 개수의 수를 계속 더할 때 그 값이 계속 커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어떤 지점을 향해서 간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무한 수열의 합으로 무한 수열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무한 급수죠. 음. 그거는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기하학적으로 반지름 저기 전체 면적이 2가 되는 요 큰 요 사각형이 있죠. 근데 요 사각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면적이 1인 사각형이 있고요. 2분의 1인 사각형이 있고 4분의 1, 8분의 1인 사각형, 16분의 1, 32분의 1인 사각형, 또 여기는 64분의 1이겠죠. 이렇게 무한히 많은, 근데 양수죠. 무한히 많은 수들을 더한 결과가 2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에 점점 다가가는 거죠. 2를 절대 초월할 수가 없는 거죠.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이제 많이 사용하고 하니까
뭐 간단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고대에서는 그 점이 이제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논의 패러닥스를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죠. 자, 그래서 이 제논의 패러닥스는 사실은 패러닥스가 아니라는 거죠. 잘 몰라서 그랬던 거죠. 자, 이번에는 몬티홀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에, 앞면이 빨간 카드 한 장, 그리고 파란 카드가 두 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게임을 하는데 이런 게임을 합니다. 어, 먼저 이제 호스트가 카드를 섞은 후에 단계 1에서 카드 세 장을 펼쳐 놓습니다. 물론 뒤집어서 놓은 거죠. 그때 호스트는 이제 빨간색 카드가 몇 번째인지 이제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호스트의 상대방이 이제 플레이어인데요. 플레이어는 뒤집은 세 장의 카드 중에서 빨간색을 고르는 게임이니까 빨간색일 거라고 추측해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제 플레이어가 빨간색 카드를 선택할 수도 있고 파란 거를 선택할 수도 있고 뭐 그러겠습니다. 그때 이제 3단계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플레이어는 한 장의 카드를 선택했으니까 선택하지 않은 카드가 두 장이잖아요. 그리고 두 장 중에는 파란색 카드가 항상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 카드 한 장을 뒤집어서 플레이어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가려져 있는 카드가 이제 두 장이 남아 있겠죠. 그리고 지금 상황은 플레이어가 선택한 카드 한 장을 선택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장이 이제 덮여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단계 4단계에서 뭘 하냐면 플레이어가 카드를 변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처음 선택한 게 아니고 지금 가려져 있는 또 다른 카드로 선택할지 안 할지를 이제 자기가 변경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이제 파란색 카드 하나를 보여줬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한 거나 또는 선택하지 않은 것 중에 빨간 거가 있다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거죠. 근데 이때 변경할 거냐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어가 이제 잘 변경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빨간색 카드를 선택했으면 이기는 거죠. 그런데 이때 그 기회를 받았을 때 플레이어가 카드를 변경할 거냐 말 거냐라는 문제고요. 결국에는 바꿨을 때 이길 확률이 바꾸지 않았을 때 이길 확률의 2배가 됩니다. 이 바꿔서 이기거나 바꾸지 않아서 이기거나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있는 거죠. 바꾸지 않았을 때 이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꿨을 때 이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느 게 더 높으냐, 바꾸는 게 유리하냐 안 하냐, 뭐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때 말이죠.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1단계에서 빨간 카드의 위치가 첫 번째일 수도 있고 두 번째일 수도 있고 세 번째일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호스트만 알고 있는 거죠. 플레이어는 모르고. 그런데 2단계에서 플레이어가 선택하는 위치가 1, 2, 3을 이제 선택할 확률은 3분의 1로 다 동일하겠습니다. 이때는 빨간색 카드가 두 번째든 세 번째든 뭐 어디에 있든 간에 관계없이 플레이어가 어떤 카드 하나를 선택할 확률은 동일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생각해 보죠. 첫 번째 카드가 빨간색이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카드를 플레이어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로 표현하면은 그 오른쪽은 이미 벌어진 사건이라는 뜻이죠. 벌어졌고 왼쪽이
그 이제 될 확률 그거를 말하는 거죠. 이게 조건부 확률의 의미죠. 오른 바의 오른쪽은 벌어졌거나 또는 벌어졌다고 이제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했다는 그 말은 그 분명하게 발생했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빨간색이었는데 빨간색을 그 플레이어가 잘 선택을 했어요. 이때 그 호스트가 이제 호스트이기 때문에 H라고 쓴 거고요. 그 호스트가 그 뒤집어서 보여줄 건데 이제 선택하지 않은 것 중에 이제 뒤집어서 보여줘야죠. 근데 둘 다가 파란색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선택했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선택했기 때문에 뒤집을 수가 없고요. 두 번째나 세 번째를 뒤집어서 보여줘야 되니까 그 확률이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겠죠. 첫 번째가 빨간색이었는데 두 번째를 선택했어요. 그렇다면은 호스트는 세 번째만 뒤집을 수가 있죠. 그게 파란색이 하나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빨간색을 보여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에 그, 그 카드를 뒤집을 확률이 1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가 빨간색이었는데 세 번째 카드를 플레이어가 선택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카드만 뒤집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용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가 빨간색이었을 때 바꿔서 이길 확률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두 번째를 선택하고 그리고 세 번째를 뒤집었다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를 뒤집었으니까 세 번째는 이제 제외가 되는 거고요. 그 플레이어가 두 번째를 선택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바꾸면은 이기게 되겠죠. 또 마찬가지로 세 번째를 선택했는데 또 두 번째를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예외가 됐으니까 또 바꾸면은 이기게 되겠습니다. 이때 요거 있죠? 요렇게 요 조건부 확률은 다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를 선택하고 플레이어가 또 세 번째를 뒤집는다. 그거는 그 확률의 곱셈 정리로 여러분들이 그 고등학교 때 배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순서대로 벌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를 선택할 확률을 먼저 곱해주고 두 번째를 선택하였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세 번째를 뒤집을 확률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여기에도 이제 동일하게 확률의 곱셈 정리로 여전히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고요. 요 값은 1이라는 것을 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여기도 요 값 있죠? 요 값이 1이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 두 개만 남죠.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했고요. 둘 다가 3분의 1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바꾸었을 때 이길 확률이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유사한 방식으로 이제 바꾸지 않았을 때 이길 수도 있겠죠. 그거에 한 가지 예만 보시면은 첫 번째가 빨간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빨간색을 잘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호스트가 이제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를 뒤집을 수가 있을 건데 세 번째를 뒤집었습니다. 그러면 안 바꿔야 이제 이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빨간색을 잘 선택했는데 두 번째를 뒤집었습니다. 이때에도 안 바꿔야 이기겠죠. 그리고 확률의 곱셈 정리를 다시 이용해서요. 얘를 얘가 이제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발생했다는 전제 하에서 세 번째를 뒤집을 확률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 앞부분에 있는 거 얘가 2분의 1이고 얘도 2분의 1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계산하면 3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빨간색 카드가 첫 번째라고 이제 가정하고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빨간색 카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각각에 대해서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동일했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몇 번째일 거라고 그 확률을 곱하고
또 다시 그 전제 하에서 확률을 구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구한 거는 여기처럼 첫 번째가 빨간색이라고 가정하고 바꾸었을 때 이길 확률을 구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상식적으로도 이제 그 빨간색 카드가 맨 먼저 어디에 있었는지는 이제 바꿨을 때 이길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엄밀하게 쓰면 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바꿨을 때 이길 확률이 높다는 거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너무 당연하게 이제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몬티올 문제가 미국 그 드라마에서, 그러니까 쇼죠, 쇼. 이 쇼에서 꽤 오랫동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 플레이어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잘 바꾸지 않습니다. 그냥 그 플레이어 관점에서 바꾸는 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이미 선택하고 있거나 선택하지 않은 닫혀진 그 아직 뒤집어지지 않은 그 빨간 카드, 이제 두 카드만 있는 건데, 둘 중에 하나는 파란 카드고 하나는 빨간 카드인 거는 분명한 거죠. 나는 지금 하나를 선택한 순간이죠. 선택한 지금 그 선택을 했죠. 이때 바꿀 거냐 말 거냐, 그러면 이제 많은 경우가 바꾸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수학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 지금 증명한 거죠. 그래서 이 수학적으로 증명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논란이 있고 이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수학적인 증명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느낌상으로는 왠지 바꾸기 싫은 막 그런 느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현명한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네. 자, 이제 방정식의 근의 공식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지고요. 이 방정식의 근의 공식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요. 자, 요거를 근을 구하는 거를 이제 푼다, 어떤 방정식을 푼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요거는 모르는 미지수가 이거다. 뭐 계산을 했더니 뭐 3이 될 수도 있겠죠. 미지수가 3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얘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얘는 그 모르는 수의 제곱을 한 다음에 A2를 곱하고 그 모르는 수의 A1을 곱해서 더해라. 그리고 A0를 더하면 0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X는 3이다.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그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얽혀 있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굉장히 얽혀져 있는 거를 뭐 실타래가 이렇게 막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데 그걸 쫙 한 줄로 푼 것처럼, 그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푼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좀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방정식에만 근의 공식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생긴 3차 방정식도 이제 근의 공식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는 접하지 못하셨던 공식일 거라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여기 그 J가 루트 마이너스 2를 의미하는 그 이미지너리 넘버, 복소수의 허수부 있죠. 네, 그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그 복소수의 허수부를 뭐 3 더하기 2i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너리 넘버이기 때문에 그 i라고 쓰는 경우를 더 많이 보셨겠군요. 근데 우리 이제 공학에서는 i라고 잘 안 쓰고요. j라고 많이 씁니다. 그 i가 전류를 표현할 때 i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i를 그 전류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배려하고, 그 컴플렉스 넘버 그 복소수에서 허수부는 j를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자, 3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은 뭐 유도하기가 간단치 않겠죠.
뭐 요거는 이제 확인해 보는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 이제 명석한 사람이 잘 유도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여기 이제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은 여러분들 뭐 다들 암기하고 있을 건데 그거를 한번 유도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4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입니다. 4차 방정식은 뭐 최고창이 4제곱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A4라는 요걸로 요 계수로 나눠주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요항을 더해줍니다. 요항을 더해주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요항이 더해진 거죠. 그렇다면 요 왼쪽에 이퀄 왼쪽의 값을 x제곱으로 묶게 되면요. 이런 형태가 되고요. x제곱 나머지 부분을 보면은 그 완전제곱꼴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제곱이 여기도 제곱이 되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는 거를 완전제곱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내림차 항으로 정리를 했고요. x제곱 x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유도를 했고요. 근데 이렇게 유도하고 나서 뭐를 하냐면 양쪽에 다시 요렇게 좀 복잡하게 생긴 거를 더해줍니다. 얘를 더해주면은 어떤 결과가 되냐면 왼쪽에도 이제 얘가 더해진 거죠. 얘가 더해진 건데 왼쪽 전체가 완전 제곱꼴로 표현이 됩니다. 이거는 한번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렇게 더해줘서 완전 제곱으로 표현을 했는데 모든 알파에 대해서 이 완전 제곱 그 꼴이 된다는 것이 지금 이 더하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파가 뭐가 되든 간에 요 완전 제곱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있죠? 이 오른쪽이 지금 이렇게 바뀐 건데 이 오른쪽이 만약에 완전 제곱이 된다면 왼쪽과 오른쪽이 완전 제곱이 되면 그 제곱을 없앨 수가 있겠죠.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의 그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 줘야 되긴 합니다만은 그 완전 제곱꼴이 됐을 때 없앨 수가 있죠. 근데 그 점을 이용하고 싶은 건데요. 또 왼쪽은 이미 완전 제곱이 돼 있으니까 오른쪽 거가 완전 제곱이 되도록 된다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때 이용할 수 있는 지점이 뭐냐면 왼쪽이 완전 제곱으로 표현될 때 모든 알파에 대해서 얘가 성립됐다는 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여기는 뭐 긴데 이게 다시 썼고요. 요거가 뭐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뭐의 제곱이라고 생각할 때 이때 말이죠. x 제곱차 항과 1차 항과 얘가 있기 때문에 앞에 거를 제곱했을 때는 이 제곱차 항이 얘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 거 요거를 제곱을 했을 때는 또 얘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곱이기 때문에 두 배의 앞에 거 뒤에 거 곱하면은 중간 항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앞에 거 뒤에 거를 곱했더니 여기 앞에 거 이게 뒤에 항입니다. 두 개를 곱했더니 그 중간 항이 된다면 그렇다면 이 이퀘이션의 왼쪽과 오른쪽 둘 다가 완전 제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파가 뭐가 되든 간에 왼쪽은 항상 완전 제곱이기 때문에 오른쪽이 완전 제곱이 되도록 하는 알파가 존재한다면 그 알파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양쪽이 전부 완전 제곱이 되겠죠. 이제 그 요게 이제 성립하도록 이제 지금의 문제는 요게 성립하는 알파를 구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면 이렇게 되고요. 제곱을 해서 쭉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되고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알파에 대한 방정식인데 3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3차 방정식이니까
앞에서 이미 우리가 3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인 알파 솔루션이기 때문에, 근이기 때문에, 해이기 때문에 솔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알파 솔을 이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알파 솔이 한 개가 아니고 이제 3차 방정식이니까 세 개도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알파를 구했으면 그러면 알파가 이게 이제 플러스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일 때도 있고 성립하는 경우가 이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개에 대해 각각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놓고 이거의 제곱이 이제 이거의 제곱이 된다고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왼쪽에도 알파가 이제 뭐든지 다 됐지만 이제 양편에 이제 똑같은 알파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알파 솔을 이제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의 경우와 아래의 경우 이제 두 경우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방정식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이 이제 두 개가 생기는 거죠. 알파 솔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총 4개의 4차 방정식의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겠고요. 알파 솔이 또 여러 개가 3개다 보니까 총 개수가 이제 더 많아질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중복되게 그 근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n차 방정식의 근은 뭐 n개라는 것이 물론 허수나 중복근도 중근도 이제 그 각각의 개수를 이제 따질 때 말입니다. n차 방정식의 근은 n개이기 때문에 뭐 n개보다 더 많아질 수는 없겠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요, 이제 5차 방정식 있죠. 퀸틱 이퀘이션인데요. 5차 방정식에 대해서는 해를 구하는 일반적인 공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1800년대에 에이블이 증명을 했고요. 4차 방정식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식이 존재하고 5차 방정식부터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공식이 없다는 거가 해를 구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뭐 당연하지만 x 5제곱 빼기 1은 0이다. 이 방정식은 뭐 x는 1이라는 근을 갖죠. 근데 이제 이거를 공식에 넣어서 구할 수는 없다. 이제 그 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이제 대수의 문제고요. 뭐 대칭의 문제 뭐 이런 걸로 이제 관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참 흥미롭죠. 4차 방정식까지는 근의 공식이 있는데 5차 이상에 대해서는 근의 공식이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이제 띠어럼의 마지막이고요. 이제 4컬러 띠어럼입니다. 4가지 색깔 정리. 모든 2차원 지도는 인접한 지역이 같은 색이 되지 않도록 4가지 색깔을 사용해 색칠할 수 있다는 거고요. 뭐 지도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뭐 A 나라, B 나라, C, D 나라, 그 중간에 이제 빗금친 요 나라가 이제 또 있고 그런 건데요. 그것들은 이제 색깔 4개를 사용하면은 어떤 모양의 지도라도 그 색칠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인접한 나라가 뭐 A, B 이렇게 인접해 있는데 색깔이 같아 버리면 구분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처럼 보이죠. 근데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그 알려졌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미있는 어떤 역사가 있는데요. 1879년에 캠페란 사람이 그 증명을 했습니다. 근데 증명했다고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수학자들이 이제 증명 절차를 얼마나 이제 까다롭게 따졌겠습니까? 근데 이제 좀 그때 따지다가 점검을 하다가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79년인데 1890년에 그 캠페 증명이 오류가 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한 10년이 넘게 걸렸죠. 그 10년 동안은 캠페가 증명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에 오류를 발견한 사람도 참 대단합니다. 그걸 얼마나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봤으면 그거를 또 이해를 하고
또 그 오류를 발견했을까 싶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뭐 100년 가까이 있다가 에이플과 헤이큰이라는 사람이 그 지도를 1500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사용해 가지고 그거를 증명하거든요. 포칼라 티어럼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컴퓨터를 이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1200시간 정도 이렇게 걸렸다고 합니다. 그때는 컴퓨터 성능이 이렇게 빠르지 않아서 왠지 그러지 않았을까 뭐 생각은 들고요. 근데 수학자들이 이제 컴퓨터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점검이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어, 그 수학자들은 정말 그 엄밀함의 어떤 대명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정도 있다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1996년에서 포칼라 티어럼이 증명된 걸로 발표를 합니다. 네, 여러분 저 그 좀 까다로운 얘기도 뭐 몇 가지 있었던 것 같고요. 다 알고 있는 건데 그거를 증명하려고 그러니까는 좀 복잡하구나 이런 느낌도 있고 이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수학 증명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증명은 좀 그 까다로울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증명 과정은 엄밀하고 어떠한 예외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증명된 결과는 어떠한 의심도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뭐 1 더하기 1이 2가 된다는 것이 우리가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 정도로 포칼라 티어럼도 엄밀한 거고요. 피타고라스 정리도 엄밀한 거고, 원의 반지름이 r인 원의 면적이 파이 r 제곱인 것도 엄밀하고, 원의 둘레를 나타내는 공식, 그게 엄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정식들도 2차, 3차, 4차까지는 근해 공식이 존재하지만 5차 방정식에 대해서는 근해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 그 이상에 대해서는 6차, 7차 방정식들 말하는 거죠. 그 더 높은 고차원의 방정식에 대해서는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죠. 이 분명한 정도가 그렇게나 강렬한 거죠. 그래서 이 수학자들의 멋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영원히 계속 지속돼서 남을 어떤 것을 발견하고 증명해 가는 것이 이 수학의 멋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